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가주에 최근 발생한 6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 지원금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 뉴포트 비치에서 열릴 펀드레이징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늘 LA 사지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데이빗 류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뱅크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벤나이스 인근 세플베다 베이신 지역에 오늘 산불이 발생해 7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다음 달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선 배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누적 코로나19 환자가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내가 틀렸다며 뒤늦은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미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바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보름 정도 남은 미국 대선은 경합지역, 그중에서도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4년 전 결과처럼 막판 뒤집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 호조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주가가 부진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가주에 최근 발생한 6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 지원금 요청을 결국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면을 통해 행정부에 요청한 산불 복구 재해 지원금 안건에 대해 행정부는 당초 거절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대해 어필을 제기하자 오늘 앞서의 결정을 번복하고 전격 승인한 것입니다. 가주는 연방정부에 재해기금을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액수를 총 집계하는 데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일단 연방정부에 최대 지원이 가능한 액수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까지 LA 카운티에 팝캣 산불을 진압하는 데 6,780만 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엘도라도 산불 진화에 3,840만 달러, 시시키우 카운티의 슬레이터 산불 집안에 4,48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펀드레이징 행사 참석차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산타아나의 존 웨인 공항에 도착한 후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는 캠페인 펀드레이징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벤나이스 인근 세플베다 베이신 지역에 오늘 산불이 발생해 7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 15,700블락 웨스트 버뱅크 블루버드 지점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7에이커가량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피해는 없습니다. 버뱅크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벌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늘 LA 사지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데이빗 류 후보의 공식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 밖의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뱅크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16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권고하는 차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버뱅크 다운타운이나 마그놀리아 파크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은 이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 시에 $100, 2차 적발 시에는 $200, 12개월 안에 3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6일 LA 4지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데이빗 류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는 여성인권 향상과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왔던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리더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신의 캠페인의 지지를 표명한 데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는 앞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가족계획 연맹 프로젝트, LA 카운티 액션 펀드, LA 카운티 민주당, LA 카운티 노조연합, 시에라 클럽 등 24개 이상 노조단체들과 4지구 내의 300명 이상 커뮤니티 리더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미주 노선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키트인 아시아나 케어킷을 제공합니다. 아시아나 케어킷은 고급 마스크 3매, 스프레이형 손세정제 2개, 향균 티슈와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편히 휴대해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주 노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발권 기간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발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 고객이 대상입니다. 단 마일리지와 추가 요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으로 좌석 승급된 경우는 해당 프로모션에서 제외됩니다. 아시아나 케어킷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행사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전파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과 소모임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카운티 당국이 지난 여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차 경제 제재를 실시하며 재확산을 피하려고 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경제를 재개함에 따라 전파율이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해 2단계 이동을 예상했지만 지난 14일 1,349건으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카운티 건강서비스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게일 박사는 향후 신규 감염 사례 수가 감소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모델링에 따르면 카운티의 코로나19 전파율은 1에서 1.05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치 1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이 평균 한 명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서면 신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950명 중 1명이 감염됐지만 지금은 650명 중 1명이 감염되며 빠르게 전파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파율 예측은 입원 병상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현재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는 720명으로 그중 27%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7월 최고치를 기록한 2,000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 증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원 환자 수는 사실상 지연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2일 팬데믹 시작 이후 6개월 만에 주 전역에 가장 낮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신규 감염 환자가 중환자로 바뀌면서 LA 카운티를 비롯해 다음 몇 주 동안 주 전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31일 헬로윈에 트릭-올-트릿 행위를 대폭 제한했지만 산타클라리타시는 기존처럼 주민들이 할로윈을 즐겨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메론 스위스 산타클라리타 시장은 주민들이 마스크만 쓰고 트릭-올-트릿을 즐긴다면 팬데믹 시기에도 할로윈을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할로윈을 전후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트릭-올-트릿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과 대조되는 방침입니다. 한편 베벌리 힐스는 올해 할로윈에 트릭-올-트릿 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긴급 조례안을 승인해 위반자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한인사회에서도 가정폭력 및 가정 불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출이 제약되고 가족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폭력 사건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집안에 총기가 있을 경우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최근 가정폭력 증가율은 20에서 35%에 달합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한인 가정상담소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 전역에 셧다운이 실시된 지난 3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가정폭력, 가정불화, 정신건강 문제 등과 관련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리 홍보팀장은 평균적으로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한 달에 30건 정도였는데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70에서 80건으로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174건의 한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위험한 사례들도 있었다는 게 가정상담소 측의 설명입니다.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LA 경찰국이 도맡았던 정신건강, 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비무장 민간 서비스팀이 전담하고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LA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 신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LA 경찰국이 그간 담당했던 정신건강, 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 신고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는 이 대응팀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이날 시의회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 사건을 제외한 비무장 민간 신고들을 담당하는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을 통해 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LA시는 시범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운영할 전망입니다. 이 조례안은 허브 웨슨 시의원과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지난 6월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법안은 LA 경찰국은 폭력 사건만 전담하고 정신건강 및 약물 등과 관련한 신고의 경우 전담하는 전문 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연루된 사건에 출동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수십여 건의 과오가 있습니다. LA시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을 구성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 평통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온 마음 나누기 사랑의 전달식을 추가로 개최했습니다. LA 평통은 글렌데일 소녀상이 심하게 훼손되어 필요한 복구 작업과 소녀상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을 글렌데일 자매도시 후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LA 동부와 북부 그리고 사우스베이 한인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층에 정성을 나누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름 정도 남은 미 대선은 경합지역, 그중에서도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4년 전 결과처럼 막판 뒤집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와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 전체를 갖는 승자 독식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배분된 538명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233명, 트럼프 대통령은 2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6개 경합주가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플로리다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를 이기면 나머지 경합주 가운데 한 곳만 차지해도 과반이 됩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지면 승산이 희박해집니다. 플로리다를 이기고 경합주 가운데 두 번째로 표가 많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해야 재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합주 판세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지난 14일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4.5%, 펜실베이니아에서 7.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도 20일 전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경합주를 모두 이기면서 선거인단 101명을 독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경합주 6곳의 지지율 격차가 2016년 대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은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역전을 막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유세전 복귀를 시작으로 3주간의 유세 강행군에 돌입해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선 배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일부 여론조사에서 노년층 지지도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결과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미국 노인 보호를 주제로 한 오늘 연설에서 미국의 약국체인 CVS, 월그린과 손잡고 백신을 즉시 양로원에 무료로 배포한다는 민관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설은 대선이 3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론조사에서 노인들의 그에 대한 지지 악화 속에 노년층 지지도를 높이려 애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도 지난 13일 플로리다의 노인센터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 시도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유권자층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21%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노인층 지지율은 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차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오칼라에서 한 선거 유세에서 조 바이든은 부패한 정치인이고 바이든 가족은 범죄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와 관련한 의혹을 다룬 뉴욕포스트 보도를 거듭 거론하면서 나는 뉴욕포스트를 크게 믿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신문이며 5번째로 큰 신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4일 헌터의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일은 헌터가 이사로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 부리스마 측 인사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를 만나게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메일에 들어있던 노트북에는 헌터로 보이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며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담겨 있었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여기에 산다며 자신이 플로리다주 주민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요 경합주 중 최대 선거 인단이 걸린 승부처입니다. 미 대선은 각 주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 인단을 독식하는 간접 선거라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사실상 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을 대신해 열린 TV 문답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오늘 CNN 방송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자료를 인용해 어젯밤 바이든 후보의 ABC 방송 타운홀을 TV로 본 시청자가 1,390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운홀은 후보에게 진행자와 청중이 질문하며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행사입니다.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MBC 방송 타운홀을 TV로 본 시청자는 1,3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의 경우 MBC는 물론 MSNBC와 CNBC에서 동시 방송됐지만 ABC 방송 한 군데에서 방송된 바이든 후보의 타운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MBC는 시청률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타운홀을 했다가 시청률에서도 밀리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주지사 납치 음모 사건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미시간주가 11월 대선 때 총기 휴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셀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선거 이래 공식 투표소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벤슨 장관은 투표소 인근에서의 총기 휴대가 유권자와 선거 인력 등에게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모든 적법한 미시간 시민들이 협박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1월 3일 선거일에 투표소와 관련 장소에서 100피트 이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소 총기 휴대 금지는 최근 무장단체들과 연계된 복수의 남성이 대선일 직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고 관공서 등을 공격해 내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체포된 사건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인 휘트머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셧다운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불만을 공공의원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의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를 참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백악관을 드나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내가 틀렸다며 뒤늦은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중환자실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였다며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티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한 뒤 감염 사실을 공개했고 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백악관 참모들과 공화당 의원, 기자 등 상당수가 이 행사 직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행사가 슈퍼 전파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 행사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대선 후보 TV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백악관을 수차례 드나들었고 당시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고 감염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 대해 무신경해서도 안 된다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 영향은 극도로 무작위적이고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바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2020 회계년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3조 1,3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최대 적자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2009 회계년도에 1조 4,160억 달러였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당시의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입니다. 또 전년인 2019 회계년도 적자의 9,840억 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부 추산치보다 2조 달러가량 더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6.1%로 194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던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최대 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의 수입이 줄고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2020 회계년도 연방정부 세입은 3조 4,200억 달러보다 전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출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시행에 따라 작년보다 무려 47.3% 증가한 6조 5,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출 증가는 보건의료와 실업급여 증가,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비용 등에 거의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유럽 10여 개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도 한 달 사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프랑스 병원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절반이 이미 코로나19 환자로 찼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 러시아, 스페인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에 이릅니다. 유럽에서 15, 16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최다를 기록한 나라도 독일, 이탈리아, 체코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 추세라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차 확산 때의 5배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COVID-19 numbers are clearly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 are watching with great concern an increasingly rapid increase of infection rates across all the EU. 바다 건너 미국도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100만 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 명 나온 것을 비롯해 10개 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안정세를 보였던 아프리카에서도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다시 7% 느는 등 지구촌 곳곳이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벌이가 시원치 않을 텐데도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5달 연속 는 데다가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7월, 8월엔 계속 1%를 밑돌았었는데 2% 가까이로 커진 겁니다.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자동차였습니다. 전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중교통 이용 줄이고 금리도 낮다 보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7% 가까이 뛰어올라 5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썼고 계약 준비로 의류나 액세서리, 책을 사는 데에도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o you saw things like clothing and sporting goods. You saw books and apparel.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were buying. Gas prices or gas sales were up. That's because gas prices were up. Car sales were up as well. 코로나19로 1,1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회복 어려울 거란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오히려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 크지 않은 금융과 IT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 덕에 고가 제품 수요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가 브랜드 70여 개를 보유한 프랑스의 한 그룹은 지난 3분기 패션 가죽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봄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more stimulus funds coming in the near term, it looks like. So we'll have to see if this number, the September number, can be maintained if you don't have that. 소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이달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데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틀 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바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면서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였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기 감축과 초기 단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led to some arms reduction and some ini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북한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s not been a nuclear test, there has not been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이틀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전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습니다. It's not my practice to speculate. When I'm speaking for the presiden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것도 내주길 원치 않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대북 협상 계획도 내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돼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홍규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격이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겨냥한 폭로를 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번엔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술 대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로 임명됐고 여당 관련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한 사실을 털어놨지만 묵살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입니다.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변호사 A씨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중 한 명은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 책임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뒤이어 A 변호사가 남부지검 책임자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끼워 맞추기식 수사였다고도 비난합니다. 검찰 수사 책임자의 입맛대로 자신의 진술이 수정됐고 뜻대로 안 되면 반말과 함께 소리도 쳤다는 얘기도 담겼습니다. 특히 라임 청탁을 위해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야당 정치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김 전 회장은 법원에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에 밝혔던 주요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협조하겠다면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받고 이에 맞춰 진술을 했지만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증언 뒤 일어난 파문을 보고 정확한 진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검찰 입맛대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며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나서 검사 로비 의혹을 즉각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마자 법무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이 전관 변호사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비위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금품 수수 혐의를 제보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추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감찰은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감찰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 감찰을 맡길 경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추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 감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들은 환매 중단을 앞두고 회의 주제라는 문건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자기들끼리 고소 사건을 만들어 시간을 버는 방안 등을 실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가 지난 5월 작성한 7쪽짜리 회의 주제 문건입니다.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시나리오를 모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이사는 실제로 지난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 김재현 대표와 여러 차례 책임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의 USB에서 당시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 문건에 적힌 시나리오를 이행하려 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우선 사태 해결을 위해선 자신이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이사가 총대를 메고 뒤집었으면 자신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닥난 펀드 자금을 최대한 메워 상환하려면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며 서로를 고소고발해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소 사건을 만들지도 꼼꼼하게 구상했습니다. 김 대표는 검사가 이해하기 쉬운 소장이 나와야 하니 윤 이사가 거짓말을 한 번 더 하면 해당 건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와 피고소인 관계면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자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옵티머스가 주도해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결론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 윤 이사 역시 서류 초안을 잡아뒀다며 최악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면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 이사가 총대를 매면 인맥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끌고 가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전관 변호사들도 모색했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지만 결국 모두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이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 범행을 떠넘기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역대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공소시 후 마지막 날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좀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오늘이라도 가서 혹시 뭐 받으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국정감사에 불응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첫 본회의 예정일은 오는 28일. 하지만 이보다 앞선 15일 정 의원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 시효가 끝난 겁니다. 그 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잦은 출석을 권유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움직임은 없었고 국민의힘은 암묵적인 비호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잦은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역대 국회에서 반복되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건.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6건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에 올라 부결된 경우가 13건, 26건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경우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선거 치르다 보면 그 의원들이 뭐 교도소 담당위를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선거법을 살짝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과일이나 채소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 의과대학 연구팀이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량과 혈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5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5%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식품을 통해 칼륨 섭취를 늘리면 콩팥이 나트륨과 물을 더 많이 배출하며 이는 이뇨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섭취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고 요로결석과 뼈 소실을 막기 위해 성인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4.7g의 칼륨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먹는 가공식품 등에는 소금 함량은 높고 칼륨은 낮은 경우가 많아 권장량의 칼륨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든 식품으로는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류, 바나나 등이 꼽힙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장 질환자들은 칼륨 풍부 식품을 섭취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증상으로 부정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 호조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주가가 부진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12.11포인트, 0.39% 상승한 28,606.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7포인트, 0.01% 오른 3,483.81의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32포인트, 0.36% 하락한 11,671.5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07%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19%, 나스닥은 0.79%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주요 지표와 부양책 협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가 양호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비교적 큰 폭 올랐지만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여기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점도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속에 주춤거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2% 내린 40.8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의 선물 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떨어진 49.9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0.1% 떨어진 1,906.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4,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 조금 더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에 조금 가까워지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일요일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밤 최저 기온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9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